환율의 모든 것, 환율 질문 있어요의 정미영. 전승지입니다. 예, 3월에는 우리가 호주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요새 이제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돼 가는 가운데 원자재 빅사이클, 슈퍼사이클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재 하면 이제 단연 호주 달러 잖아요. 그래서 3월에는 호주 달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 첫 번째 파트는 호주 달러에 대한 전반적인 그런 성격 이야기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사실 호주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네. 자료 화면에 있는 영어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오지. 예. 제대로 하시네요. 이거 그냥 보면 오시로 읽을 수도 있는데 이제 오지라고 읽힌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호주 달러의 호주인이라는 뜻도 있지만 호주 달러 애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오지로 불리는 호주 달러는 이제 외환시장에서 어떤 성격을 갖고 있나? 서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누구나 원자재 통화라는 거는 알고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시간에 좀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많이 언급되는 것 중에 하나가 호주 달러의 쿼트하는 방법. 보통 대부분의 통화들은 달러가 앞에 오고 그다음 1달러 대 어떤 통화냐. 그런데 달러 뭐 달러, 원화는 그렇죠. 네, 1달러당 몇 원. 그렇죠. 네. 달러, 캐나다 달러 이렇게 불리는데 이게 뒤집어진 통화들이 대표적인 통화 딱 4개가 있죠. 4개. 제가 외워보겠습니다. 네. 파운드, 호주, 뉴질랜드, 유로. 네. 이 4가지 통화는 이 통화들이 앞에 와서 1 호주 달러당 달러가 얼마인가 이렇게 이제 쿼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통화들은 공통점이 영연방 통화다. 그래서 실제 호주 가면 좀 영국과 굉장히 문화적으로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이제 역사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G7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G10 커런시라고 해서 외환시장에서부터 흔히 많이 언급이 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G10는 일반적인 경제 용어에서는 쓰진 않는데 이제 외환시장에서 국제화된 주요 통화들, 유로, 달러, 엔, 파운드, 캐나다 달러 이런 통화 외에도 스위스, 호주, 뉴질랜드, 여기다 북유럽 2개인 스웨덴, 노르웨이 10개. 네, 그 10개 통화를 그냥 뭐 딱 공식 명칭은 아닌데 국제화된 일반적으로 거래가 많이 되는 G10 커런시로 불립니다. 그러니까 호주 달러는 국제화된 통화라는 거죠. 네, 그런 특징도 있고 또 그 소위 이제 G10 커런시들은 사실 전반적으로 뭐 메이저 국가들이니까 통화 가치가 뭐 변동성이 뭐 아주 적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안정적이다라고 이렇게 불리는데 이 G10 커런시 중에서 호주 달러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보통 변동성은 신흥국 통화들이 높잖아요. 예. 맞아요. 얘는 G10 커런시이면서 변동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자재라는 게 굉장히 사이클이 길게 가고 한 번 오면 굉장히 크게 플럭추에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징들을 좀 반영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제 이게 뭐 뒤집어질 수도 있는 변수이긴 한데요. 변동성 높은 통화로서의 그 특징이라는 것이 시장 참여자들을 하여금 호주 달러 트레이딩을 더 많이 하게 하면서 그게 더 변동성을 또 더 키우는 키우고. 네, 네. 그런 역할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제목을 트레이딩계의 인기스타. 붙였어요. 이렇게 붙인 이유가 있는데요. 왼쪽 차트를 보시면은 국제 외환시장에서 그러니까 은행 간 거래량 통화 비중을 보면 4위? 4위 정도 되네요. 당연히 예. 유로가 제일 많을 거고 유로, 엔, 파운드. 그다음에 한참 이제 거래가 줄어서 호주 달러. 은행 간 거래라고 방금 그렇죠. 말씀하셨죠. 은행 간 네. 거래라고 하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그 외환 딜러들이 하는 그 거래. 그렇죠. 외환 선수들끼리 하는 거래고 아무래도 거기는 무역 거래나 또 국제 자본 거래 거기서 비중이 높은 통화들 순서대로 통화 거래 비중도 만들어질 겁니다. 주요 통화들이 당연히 많네요. 그렇죠. 예. 원화가 한 2% 정도 2%. 전으로 움직입니다. 근데 오른쪽 차트는 보면 이거는 해외 선물에서 CM에 거래되는 통화 선물에서 우리나라 개인들의 거래량 비중을 한번 우리나라 보겠습니다. 개인들의.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개인도 그렇고 에이펙스 마진도 대부분 다 개인들 거래잖아요. 예. 거기에서 봐도 그렇고 통화량 비중은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여기서는 유로 다음으로 호주네요. 네, 호주에 대해서 대부분 잘 모르시지 않나요? 그쵸. 뭐 알아야. 호주 뉴스 우리가 잘 못 보거든요. 예. 기준국
일본이 움직이는 거 정도나 볼까, 뭐 중국이랑 좀 싸웠네 어쩌네 그런 뉴스 말고는 별로 볼 일이 없는데도 개인들의 트레이딩 시장에서는 아까 이제 파운드가 호주보다 거의 거리랑 2배였는데 여기서는 잽도 안 되죠. 신기하네요. 네, 여기서는 호주 달러가 이제 정말 확고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인기 통화가 된 거죠. 호주 달러가 이렇게 거래가 많은 이유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변동성이 높다고 하셨으니까. 맞아요. 일단 변동성이 높아야 돈을 잃을 수도 있지만 돈 벌 기회가 많이 생기는 거니까 변동성 없는 통화에 굳이 트레이딩 하려고 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호주 달러가 변동성이 높다라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 정답은 이 호주 달러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증거금이 상대적으로 덜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이 적게 들어간다. 네네. 왜냐면 호주 달러가 지금 환율이 한 뭐 0.78 뭐 이렇게 1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보다 70% 80%밖에 안 되는 거라서 호주 달러 한 단위를 거래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 자체가 적게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매력적이네요. 조금 아까 파운드는 넣고. 거래량이 되게 적었는데 예. 파운드는 반대로 1.6이면 달러 1.6배이니까 달러보다 1.6배의 돈이 들어간다. 그 생각은 또 못 해봤네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 측면, 그 다음에 증거금이 상대적으로 소액만 있어도 한 단위를 거래할 수 있다는 거. 이 두 가지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호주 달러가 개인들의 트레이딩 통화로서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게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왼쪽 차트 보셔도 이 주황색으로 표시한 호주 달러 변동성이 주요 통화 대비 훨씬 더 화끈하게 움직이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이제 위탁 증거금률, 이거 위탁 증거금은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22년 2월 기준으로 보시면은 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는 훨씬 이제 증거금이 적죠. 저렴하네요. 네, 대신에 뭐 스위스 프랑, 엔, 유로, 파운드 이렇게 이제 그 순서대로 위탁 증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소액으로도 높은 변동성을 탈 수 있는 호주 달러의 인기를 설명해주는 변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 설명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변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엔화편에 나왔었던 와타나베 부인이 사랑했던 통화. 지금은 좀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별 관심 없나요? 근데 2000년대 초중반 금융위기 이후도 한 2010년 중반까지만 해도 일본 사람들이 호주 달러 거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호주 달러와 뉴질랜드 달러가 대표적으로 와타나베 부인들이 사랑했던 통화예요. 일본 사람들은 호주나 뉴질랜드에서 정말 잘할까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정보가 사실 아무리 G10 국가라고 해도 우리도 거의 다 미국 뉴스고 유럽 뉴스도 되게 잘 찾아봐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네, 그럴 정도로인데 호주나 뉴질랜드가 왜 이렇게 그것도 와타나베 부인이라고 하면 FX 마진을 거래하는 아주 평범한 가정주부들을 일컫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부인들이 뭘 알고 뭘 거래를 할까요? 이걸 설명하려면 다시 이제 엔캐리. 오랜만에 듣습니다. 엔캐리를 한번 좀 다시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캐리 트레이드가 이제 저금리 통화를 빌려서 고금리 통화에 투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보시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정확하게 확연하네요.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조금만 써놨는데 위에 있는 차트가 뭐냐면 일본의 기준금리와 호주의 기준금리를 비교를 해봤어요. 결국 단기금리는 이제 기준금리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보시면 일본은 2000년 이후에 제일 높았던 금리가 0.5%입니다. 20년 동안 0%에 붙어 있어요. 호주는 금융위기 전에 기준금리가 거의 6%, 7.25%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선진국 소위 G10 통화 중에서도 금리가 압도적으로 높은 통화였던 거죠. 그게 이제 와타나베 부인의 사랑을 받았던 이유입니다. 돈이 직접 돼야 이걸 입증을 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돈이 되는지를 보시면 호주 달러를 매입을 해요. 호주 달러를 사면은 이 당시 기준금리를 기준으로 하면 0.5% 이자를 받는 거죠. 6.5%? 그러니까 그 은행에 다시 호주 달러를 받아서 은행에 다시 넣으면 6.5%를 받는다. 그러면 6% 먹는 거네요? 6% 먹는 거죠. 이 거래의 가장 큰 함정은 뭘까요? 환율. 맞아요. 네. 이렇게 샀는데 호주 달러가 예를 들어 엔화에 대해서 10%가 떨어진다. 마이너스네요. 그러면 마이너스죠. 옛날에 2000년대 중반에 소위 우리나라 엔화 대출 그게 이제 그랬던 사례죠. 국내 금리는 뭐 4% 5%에 주고 빌려야 되는데 엔화를 빌리면 1%에 빌릴 수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너도 나도 엔화를 빌렸는데 갑자기 엔화 가치가 20% 뛰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엄청나게 빌리는 금리가 엄청 높아지는 거네요. 엔화를 갚기 위해서 굉장히 더 많은 원화가 필요한 그런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위 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것은 금리 때문에 들어가지만 결국 수익을 좌우하는 데는
환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아래 차트에 보시면은 그 당시에 그렇게 환율이 한 6% 정도 벌어진 시점에 호주 달러 대 엔화 환율이 10% 이상 뭐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죠. 연 6%씩 받는 거니까 네. 몇 년 묵혔으면 네. 엄청 벌었겠네. 네. 그러니까 호주는 그때 금리를 올리고 원자재 값이 폭등을 하니까 호주 달러가 엄청 강세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호주 때 엔화 통화 가치도 보시는 것처럼 10% 20%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그 저 기간 동안에 와. 한 번 사서 그냥 들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자 연 6%에다가 환율 상승분까지 이자도 연 6%죠. 예. 그러니까 엄청난 수익이 나는 거죠. 와. 더구나 기준금리가 0%인 나라에서 10%에 넘는 수익이라는 건 몇 말입니까? 당장 투자해야 될 것 같은.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타나베 부인들이 이 거래에 아주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이제 캐리 트레이드의 이제 대표적인 이 케이스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호주와 일본의 금리 차, 그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호주와 엔화의 환율 변화라고 볼 수가 있죠. 이거는 가장 좋았던 시절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오른쪽으로 금융위기 당시까지 그걸 계속 들고 갔으면 엄청나죠. 환율이 한 30% 이상 수직 급락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좋다가 말았네요. 네. 그 전에 끊었으면 엄청난 이익을 봤는데 그 이후에까지 들고 갔으면은 한 손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거래로 결말을 맺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리 트레이딩이 그만큼 좋고도 위험한 거다. 투자는 항상 그렇습니다. 네.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호주 달러가 상당히 다채롭네요. 네, 재밌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주 달러랑 원화랑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보다 원화랑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닥 관계 없을 것 같지만 느낌적으로. 그렇죠. 예. 호주는 원자재를 수출하는 국가고 우리는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국가고 정반대잖아요. 네, 맞습니다. 정반대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호주랑 연결고리를 만든 게 바로 원자재와 중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자재와 중국. 네. 네. 호주는 중국의 원자재를 수출하고 우리는 중국의 중간재를 수출합니다. 또 호주의 중국 수출 비중은 뭐 한 35%에서 40%, 우리나라도 한 25%에서 30%. 다 중국에 수출하는 국가예요. 그 말은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 의존도가 높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좋으면 두 통화 같이 강세, 중국 경기가 나빠지면 다 같이 약세. 이런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제 원자재를 수출하고 수입하는 정반대 입장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란 연결고리를 통해서 금융위기 이후에 점차적으로 호주 달러랑 원화랑 같이 보는 이런 참여자들이 늘어났던 이유가 바로 중국과의 연결고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보면 채권시장 관계자들도 사실은 미국 채권만 봐서는 안 되고요. 우리보다 한 2시간, 3시간 전에 먼저 호주가 오픈되잖아요. 제일 먼저 오픈. 네, 세계에서 가장 먼저 오픈이 되는 시장인데 호주 달러뿐만 아니라 호주 채권 시장의 채권 금리 이것도 상당히 많이 참고를 합니다. 뭐 눈에 드러나는 밀접한 관계는 아니지만 실제로 호주랑 우리나라랑 금리 수준도 비슷하고요. GDP 규모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전체적으로 다른 선진국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이 채권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굉장히 유사성이 많은 그런 나라이고요. 그런 채권 유사성을 또 실제 거래에 이용할 수 있는 채권 선물이 호주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우리나라 채권 선물도 주요국 대비로는 거래량은 적지만 주요국을 제외한 나라 중에서는 또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고 이 두 채권 시장에 외국인의 진출입이 뭐 전혀 제약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호주 채권하고 우리나라 채권하고 이렇게 좀 상당히 페어 트레이딩을 하기 좋은 그런 상품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외환 시장에서도 아침에 출근하면 예전에는 유로, 엔, 그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는 미아나 NDF 봤고요. 이제는 미아나 현물을 보지만 또 하나 같이 지켜봐야 될 통화 중에 하나가 호주 달러다. 또 위험자산 선호 여부에 따라서 움직이는 측면에서도 호주 달러랑 우리나라랑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아주 밀접한 관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참고해야 되는 그런 환율이다라고. 의외로 상당히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네요. 네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차트를 호주 달러랑 원화를 비교를 해봤는데 일단 호주 달러 변동성 진짜 크죠. 진짜 엄청납니다. 네. 근데 이제 금융위기 전에는 굉장히 좀 흐름이 비슷하다고 보기 어려운데 금융위기 이후로는 상당히 좀 나름대로 비슷한 그런 패턴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그도 그럴 것이 두 나라 간의 채권 금리가 이렇게 금리 수준도 비슷하고 움직임도 굉장히 밀접하게 흐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 뭐 글로벌 이 자체를 통화 트레이딩 하는 데 있어서도 호주 달러가 뭐 중요하겠지만 원화와 혹은 한국 채권 시장과 관련해서도
호주 달러 밀접성은 이전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호주 달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들었는데 특징이 원자재 통화, 변동성 높은 통화, 그다음에 G10 국제화된 주요 통화 이렇게 보면 되고 원화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면 될까요?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호주 달러가 이제 원자재 통화라고 했으니까 대체 뭘 수출해서 먹고 사는지 무슨 원자재가 많은지 네. 뭐 이런 것들 좀 이야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